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핵심 이론 강의. 자, 마지막 강의는 이 비용과 보칙 부분으로 이 정비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정비법이 상당히 어려운 법입니다. 이게 내용도 많고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작년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비용 부담 문제. 자, 국공유 재산의 처분 임대. 자,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전문관리업자, 그 다음에 청문 절차, 어떤 인가를 취소할 때는 사전에 이제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되는 청문. 자, 5번 같은 경우에 중요합니다. 새로 생긴 건데, 올 1월 달에 새로 생긴 건데,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시행의 특례, 이런 부분들을 볼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이 아직 안 나오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는 거, 이런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볼 건데, 비용부담. 자, 1번. 자, 정비사업비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때는 조합이 부담하는 거고, 뭐 시장우승이나 토주택공사 등이면 그자가 부담하는 거죠. 시행자로서. 이렇게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부터 보시면, 자, 주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시장운수 등이 이러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운수 등이 도와주는 거죠. 어떤 비용을 도와주는 거냐면, 자, 여기 보니까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자, 이 9가지가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도로 아래 상하수도 깔려있죠. 또 도로 아래는 이 아래 공동구라는 거로 이렇게 상하수도 같은 것들이 매입될 수 있으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를 먼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옆으로 우리가 뭐 녹지라든가 하천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녹지, 하천, 그 밖에 공공공지, 빈 땅, 광장 같은 거, 공용주차장, 공원, 이 9가지 기반시설이 주요 기반시설입니다. 자,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비용에,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부나 일부를 시장운수 등이 부담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그래서 시장운수 등은 시장운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이런 9가지 주요 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여기서 33회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뭐 일부를 부담할 수 있지만 전부를 부담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은 추가 분담금을 내라는 겁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이겠죠.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만약에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원이 들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해서 일반 분양 같은 거 해가지고 수입이 생기죠. 발생한 수입이 있다. 그럼 만약에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1조 원. 자, 발생한 수입은 뭐 7천억, 그러면 그 3천억 정도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 토지등 소유자한테 안분을 해서 분배해서 부가금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산금이고 추가 분담금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 소유자한테 부가금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부가금 납부를 게을리하면 토지등 소유자가 부가금 납부를 게을리하면 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연체료까지 부가징수할 수 있고, 자,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체납자에 대해서 시장운수 등한테 부가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시장운수 등이 강제로 징수해주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의 수수료를 시장운수 등한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이렇게 대신 이제 지방세 그 강제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100분의 4의 수수료 같은 것들을 교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 시장운수 등한테 부가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가 이게 2번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은근히 요즘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이번엔 관리자 등의 비용 부담. 자, 주어가 시장운수 등은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자, 그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관리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때 일부의 범위가 전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데, 다만 그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일 때는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사업 시장군수 등이 거기 정비사업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을 때는 이 정비사업비의 3분의 1 정도까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정비사업의 핵심 주된 내용일 때는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고, 자,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공동구. 자, 사업시행자라 이게 이제 국토기획법상 비슷한 조항인데 약간 좀 내용이 다르니까 이거 별도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적에서
전기나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동구,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할 때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면 한전, 가스면 가스공사, 수도면 우리나라의 상수도, 사업본부 이런 공기업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공동구 안에 수용이 돼야 되고, 이 수용할 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자한테 공동구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담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부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동구를 설치하면 공동구 안에 수용할 시설들이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전기는 한전, 가스면 뭐 가스공사, 수도 이런 사람들, 점용 예정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공동구 설치 비용에 자,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 부담 비율은 자, 공동구 점용 예정 면적, 한전이 전기 같은 경우가 공동구 안에서 뭐 면적을 30% 차지하면 또는 뭐 가스면 20% 점용 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서 설치 비용을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여기 전기면 한전, 가스면 가스공사, 수도면 뭐 상수도, 사업본부 이런 분들한테 이 점용 예정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점용 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비용은 이런 1, 2, 3, 4, 5, 6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 비용이 아까 일부를 부담시킬 때 설치 비용은 1번부터 이렇게 쭉 부담시키는데 여기 작년도에 이 4번이 시험 문제였었죠. 자,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는데 여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1번 설치공사 비용, 내부공사 비용, 측량 설계 비용, 보상 같은 게 필요하면 보상, 공동구 설치할 때 따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 비용, 공동구 부대에서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선 공동구 설치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다만 보조금 같은 게 있을 때는 그런 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빼고 계산하고 1번부터 6번까지를 다 더해가지고 공동구 설치 비용을 계산하고 설치 비용이 딱 나오면 그거를 이 점용 예정자한테 이렇게 점용 예정 면적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 시기. 자,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점용 예정자는,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설치 비용을 요거 6개를 합산해서 계산하면, 여기 점용 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이제 설치 비용을 내라고 이렇게 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가 점용 예정자들한테, 그러면 그 점용 예정자가 납부 통지를 받았다. 만약에 한전이란 점용 예정자가, 만약에 공동구 설치 비용의 일부를 내라 만약에 9억 원이라고 통지받으면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니까 3억 정도 이상은 공동구 설치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 고실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3분의 1을 먼저 내야 되는 것이죠. 작년도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정리법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동구 관리 파트가 있네요. 아까는 설치 파트, 관리 파트, 시장운수 등이 관리한다. 시장운수 등은 공동구 관리 비용의 일부도 점용하는 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점용하는 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고, 이것도 이 관리비도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점용 예정 비율에 따라서 시장운수 등이 관리 비용을 정합니다. 자, 관리 비용은 연도별로 산출해서 매년 3월 30일까지를 딱 납부 기한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30일을 1개월 전까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이제 관리비가 한 번에 내려면 부담되니까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여기 당연히 둘 다 시험 문제니까 분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산출해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내는데 납입 기간은 3월 31일까지고 1개월 전까지는 납입 통지서를 미리 발부해야 되고 자, 설치 비용이 필요하면 2회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9월 30일을 납입 기한으로 해가지고 두 번 나눠서 분할해서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니까 이따가 문제 풀 때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시면 이제 비용 부분은 끝났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처분과 임대입니다. 자, 이번에 시장운수 등이 뭐 여러가지 인가 같은 걸 할 때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또는 직접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을 때는 이 시장운수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라든가 공유지 같은 거 지방자치단지 토지 이런 재산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는 미리 이 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관리청들은 협의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의견을 내야 되는 거고요.
자, 매각금지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세요.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재산, 국유지라든가 뭐 서울시 같은 서울시의 땅, 지방자치단체 땅 같은 게 있을 때는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 안에 국유지 같은 게 있으면 국가도 정비사업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또는 공유지, 지방자치단체가 땅 같은 거 갖고 있을 때도 이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거나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30회 때 문제인데,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공유재산법 규정에 있는 계획 또는 계약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국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시행자한테 또는 점유자나 사용자한테 우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있는 계획이라든가 계약 방법을 대로 하지 않고, 이것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한테 우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가 있다. 30회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들 한번 그 내용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전문관리업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등록을 먼저 하고 전문관리업을 해야 됩니다. 자,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여러가지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들은, 자, 이런 일을 하려면 자본금 5억 이상 법인 기준으로 기술력 같은 거 갖춰서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고 이 전문관리업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갖추고 5억 이상 기술력 갖춰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전문관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한국부동산원 같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도 전문관리업자가 될 수 있죠. 자, 전문관리업자들은 뭐라는 거냐면, 자, 여러가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여러가지 동의받을 때 이 정비사업의 그 토지동 소유자가 막 여러 곳에 있으니까 이 동의 업무를 이렇게 이제 전문관리업자가 대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도 있고, 자, 조합설립에 인가신청할 때 서류 만들어서 인가신청하는 절차를 전문관리업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 업무 지원, 사업시행 인가신청 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행, 이런 업무를 전문관리업자가 해주고 이제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거죠. 자, 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제한,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전문관리업자가 같은 정비사업을 하면서 철거, 시공, 회계감사라든가 안전진단, 설계 같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전문관리업을 하면서 같은 조합에 대한,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철거 업무, 시공 업무, 설계, 회계감사, 안전진단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자, A라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B쪽에 가서 B라는 다른 정비사업에,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비사업에 가서는 철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정비사업 내에서는 이런 5가지 업무를 정면 관리업을 하면서 병행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정비사업에 가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위임에 관한 준용. 자,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 요청한 자와, 그러니까 요청한 자가 사업시행자겠죠. 업무를 위탁한 사업시행자인 조합하고 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문관리업자가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미달, 아까 자본금 5억 이상 돼야 되는데 자본금이 막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 고의과실로 조합에게 계약 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의 뭐 손실, 뭐 이렇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관청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데, 이 분홍색으로 써 있는 것들은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년 내에서 영업정지 할 수 있다로 처리하는 건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가짜 서류 같은 데 가지고 등록을 한 때 필수적 취소, 등록 취소, 전문관리업 업무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3년간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해서 12개월을 초과한 때, 이런 것들. 자,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거죠. 빌려주는 거. 필수적 취소입니다. 이 4개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오지선다 만들 수 있죠. 다음 중 전문관리업자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닌 것 해가지고 여기 뭐 5번 같은 거 하나 껴가지고 낼 수 있으니까 분홍색으로 써있는 거 4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개사법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필수적인 취소. 자, 이제 청문 대상. 청문 대상은 특별한 건 없고요.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문수구청장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처분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된다. 사전에 잘못한 사람을 불러다가 의견 진술을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전문관리업의 등록 취소,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업 시행계획 인가 취소, 관리처분 인가 취소, 시공자 선정 취소 이런 것들. 자, 건설업자한테 입찰 제한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걸 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혹시 이런 거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의 수립의 취소 이런 거 나오시면 안 됩니다.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은 관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자,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전문관리업 등록 취소, 추진위원회,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이런 것처럼 이제 사업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나 어떤 관리처분계획을 만들고 인가받는 조합이 잘못했을 때는 이 조합을 불러다가 이런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청문 절차를 거치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이 5번이 또 제일 중요한 건데, 공공시행자가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을 할 때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정비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도 정비구역을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등이 새로 생긴 건데, 자,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이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정개발 중에서 신탁업자로 한정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 중에서 신탁업자 같은 사람이 시행자가 됐으면 자, 여기 토지동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을 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원래 기본 순서가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3분의 1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이런 시장문수 같은 관청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정비계획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렇게 제한을 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이 아주 수립이 안 됐더라도 정비계획 수립 전이라도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특례.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네요. 자, 이 규정도 이제 앞에 규정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저기 토지주택공사들이나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을 정해달라고 제안을 하면 자,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정비구역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들이나 지정개발자를 또 바로 시행자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려고 하면 동의 요건이 또 추가로 나와야 되네요. 여기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3분의 1 이상 동의였었는데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인데 이렇게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로 정하려면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에다가 여기 면적도 있죠.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갖춰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자마자 이 동의 요건만 나오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바로 지정개발자 같은 사람들을 바로 시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통합계획이 뭐냐면 아직 정비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례죠. 자, 정비계획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정비구역을 정하고 동시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먼저 정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서 정비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순서를 잘 보셔서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면 여기에 제한 같은 걸 했을 때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을 하면 정비계획 수립되기 전이라도 정비구역부터 먼저 정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위에 있는 동의요건만 갖춰오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를 바로 시행자로 정했습니다. 아직 정비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뒤에 가보면 통합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101조의 8이 여기 앞에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서 정비사업계획이라는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이 정비사업계획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사업계획 같은 걸 만들었으면 이것도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제출을 해서 정비사업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 중지, 폐지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비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을 같이 만드는 정비사업계획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계획 같은 거를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여기 보시니까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주택공사 말고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에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기억나시죠? 재개발은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재건축은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그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같은 거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맞춰서 이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는 이러한 동의요건을 거쳐가지고선 정비사업계획의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인가 신청 전에 이런 동의요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고, 자, 정비사업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계획의 인가고시는 정비계획의 결정고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를 통합한 거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련 내용 보셨으니까 비용, 국공유지, 처분, 제한 같은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청문,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시행특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의법 마무리가 됐고, 정의법은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법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한 3문제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강의했지만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고 심화요약집 같은 경우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제가 공개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